자, 이 와중에 이제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은,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조선을 드나들었던 이 서양 외교관들이 볼 때 동아시아의 삼걸 정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청나라의 이용장, 조선의 대원군을 아주 동아시아의 삼걸이다. 진짜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추구한 그 이 정책의 핵심은 부국 강병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군대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침략을 안 당하는 이런 나라인데, 대원군과 같은 이 부국강병이라는 이 논리는 조선시대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국강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열심히 막 일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선의 주자성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백성들이 피곤해. 자꾸 막 백성들 열심히 일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놔둬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조선 중기부터 이 권력을 장악한 이 사림들이 부국강병을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게 패도 정치다. 왕도 정치는 뭐냐? 그냥 막 돌을 닦으면 뭐 조상한테 열심히 그 제사 잘 지내고 뭐 이러면은 부국강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날 586 운동권, 이 사람들의 원조 뿌리를 찾아가면은 요 살림 세력이 나타납니다. 조광조 같은 이런 살림 세력. 조광조의 살림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586 운동권 애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운동권과 조선의 이 주자성리학 이 양반 유생들이 얼마나 닮은 꼴이냐 하는 그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서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주자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패죽여도 시원찮음이에요. 왜냐하면 막 대원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서원 다 때려부셨잖아요. 서원이 뭐예요? 주자성리학자들의 소굴이잖아요. 이거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서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군대 그 유지 비용으로 돌리고, 그러니 이런 사람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 저 박정희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자, 대원군이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 양반들 뭐 풍양조 씨, 안동김 씨 같은 세도 정치에서 왕권은 완전히 뭐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 왕으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살림 세력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복궁을 중건하자. 경복궁을 중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복궁 중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그 발생을 하고, 또 이 주자성리학자들의 이 소위 말하는 소굴이나 다름없는 막 사원들 철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자성리학자들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 집안의 이 서양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뭐 서양 놈들이 드나든다더라 뭐 이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나는 아니야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 오버액션 하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을 죽이죠. 이게 이제 병인 박해입니다, 이게. 요게 지금 양화진이죠, 양화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절두산 성당이 있죠? 그때 여기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에서 이 천주교 박해는 종교가 미워서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천주교들이 정말 너무 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죽었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용산에 있는 뭐 절두산 그다음에 새남터 이런 데서 뭐 많이 죽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 신부까지 막 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프랑스가 쳐들어온다더라. 그런데 그때 마침 조선이 뭔가 좀 싸워보려고 보니까 아니 군대도 돈이 있어야 뭐를 하죠. 그래 어느 나라가 이 재정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국방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를 빼고 그냥 재래식 군인들하고 붙으면 우리 남한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이제 저런 이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그 당시에 편제로는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군대가 없어요. 중앙군 중에 상비군은 훈련도감 3,000명, 어영청과 금이영 200명 다 합쳐서 3,200명인데 3,200명 군인들 중에 노약자가 절반이었대요. 그러니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어영부영 하다가 우리 조선군에게 기습을 당해가지고 아주 정말 치욕스럽게 패하죠. 이거 보고 야, 이 조선군이 잘 싸워서 패했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강화도를 쳐들어온 이 프랑스 군대는 본국 정부에 야, 너희들 가서 저 조선을 침공해라는 훈령도 없이 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청나라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군량미도 얼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뭐 하여간 프랑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 정족산성에서 이 포수로 구성된 이 조선군에게 기습을 받아가지고 프랑스군이 이제 패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대식 유럽 군대가 비유럽 지역에서 재래식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패한 정말 희귀한 사례. 나중에 프랑스군이 또 베트남을 쳐들어가가지고요.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또 청나라의 흑기군한테 패해요. 그때 흑기군은 그래도 무장이라도 아주 잘하고 있었지.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프랑스군이 나사가 좀 몇 개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고 평양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는 대동강이 한강하고 좀 상황이 비슷해서 평소에 수위라면은 이 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 장마철이라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을 때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막 올라왔다가 저 평양까지 왔는데 비가 온 게 비가 하상이 막 낮아져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제너럴 셔먼호는 그럼 뭐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게 그냥 단순히 무역 통상을 하기 위해서 온 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역 통상을 하는 배들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대포를 몇 문씩 싣고 오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평양 근처에 왕릉을 도굴해 가지고 뭐 금괴를 훔쳐가기 위한 일종의 해적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요즘에 학계에 이제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해적선일 것 같아요. 바로 요 배에 영국인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 조선 사람들에 대다가 막 사격을 가하고 막 이런 바람에 거기서 이제 화공을 당해가지고
이 배가 격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배에 막 불이 나가지고 뭐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뭐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목이 잘리거나 그래가지고 전원이 다 죽습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목을 치는 군인에게 뭐 이상한 책을 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책이었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뭐 책을 주니까 이제 뭐 받아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벽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벽지로 바르기도 하고 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여기에 이 토마스 목사로부터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기독교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 그거 보고 있다가 감화가 돼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그 유명한 그 널다리 교회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발전을 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뭐 기독교 교인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아주 뜨거운 무슨 뭐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막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그 북한이 들어서면서 이 장대현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오늘날 요 자리가 바로 옛날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제너럴 조문회가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근대를 이야기할 때 이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배를 완전히 막 불지르고 막 거기 있는 미국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랬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게 신미양요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조선을 침공한 그 부대의 사령관이 존 러저스 제독인데, 이 존 러저스 제독은 누구냐? 바로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라는 제독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존 러저스 제독은 아주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외손자다. 이것도 정말 그 어떤 면에서 좀 불가사의한 게 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 6개월 걸려가지고 그 함대를 보내서 이제 강화도에 상륙을 해요. 강화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정말 미군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군이 다 전멸을 합니다. 200 몇십 명이. 그리고 나서 뭐 그랬으면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겼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철수를 해요. 이것도 정말 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조선군 350명이 죽고 뭐 20명이 부상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 미군은 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은둔의 나라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조선군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로 응전했다. 창과검을 들고 미군을 향해 돌진했으며 탄약이 없는 병사는 맨손으로 성벽에 올라가 돌을 던지고 흙을 지어 눈에 뿌렸다. 손에 무기를 쥐지 않은 병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보일보 전진하며 분전했다. 부상자는 자살했다. 이 장렬한 백병전을 통해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미국은 아니 사무라이의 나라, 칼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은 자기네들이 대포 몇 방 쏘니까 깨갱하고 항복했는데, 이거 부세 나라, 이거 뭐 핫바지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막 이게 막 죽기 살기로 되더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수작이라고 하는데, 이 지휘관 그들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이게 조선군 지휘관 깃발이에요.
숫자라고 써 있는 이 깃발을 노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깃발이. 아니 그렇게 6개월 걸려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겼으면 뭐 점령을 하든지 야 니네들 개항을 해 하든지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48시간 전투로 얘네들이 왜 왔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것도 참 불가사의하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우리는 승리했는데 그다지 자랑할 것이 못 되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무의미한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미군이 상륙을 할 때 그 중에 일본의 정부원이 한 명이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가 나가사키에 들려가지고 나가사키에서 보급을 받았거든요. 그때 일본 막부에서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 한 명 좀 태우고 가서 전투하는 장면을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안도 다루라고 하는 이 정부원이 동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선군의 전투 상황, 그 다음에 뭐 포대 위치 이런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강화도 쳐들어올 때 그대로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프랑스도 와서 조선을 개국시키지 못했고 미국도 와서 그냥 싸우고 그냥 갔고 그래서 결국 조선을 개국시키지를 못했는데 일본이 개국을 시켰는데 5년 전에 이런 정보를 보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갔다. 이게 일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일본과 조선은 이 외세에 대한 대응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은 뭐 페리함대가 왜 오는지, 뭐 어느 루트로 오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왔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한 반면 우리는 그냥 무대포로 가서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조선 지도부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주자성리하게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